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한 달을 맞아 2시간에 걸친 첫 공식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이 하나로 모일 수 있도록 통합의 국정을 하겠다며 야당과 자주 회동을 갖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또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는 자업자득이라며 추석까지는 개혁의 얼개가 나올 거라고 말했습니다. 먼저 이동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먼저 기자회견 모두 발언을 통해 취임 한 달의 소회를 밝혔습니다. 지난 30일은 국난의 파도를 함께 건너고 계신 우리 국민 여러분의 간절한 열망을 매 순간 가슴에 새기며 하루하루 치열하게 달려온 시간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지난 한 달은 추경안 마련 등 무너진 민생을 회복하고 정상 외교를 복원하는 데 전력을 다한 기간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대한민국 전체를 대표하는 대통령으로서 국민이 하나로 모일 수 있도록 통합의 국정을 할 것이며 야당과도 자주 만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자주 만나뵐 생각이에요. 근데 영수회담을 정례화할 거냐 문제는 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게 이제 형식적으로 그럴 수도 있고 저는 필요하면 한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3대 특검이 내란을 완전히 종식하고 헌법 질서와 민주주의를 재건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기대한다고도 밝혔습니다.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는 검찰의 수사, 기소권 분리에 이견이 없는 것 같다며 일종의 자업자득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추석 전까지 검찰개혁 제도의 얼개를 만드는 것은 가능하지만 완벽한 제도 정착까지는 한참 걸릴 것 같다고 전망했습니다. 검찰 개혁은 국회가 하는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추석 전에 하자라고 지금 당대표 후보들부터 열심히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도 자체를 그때까지 얼개를 만드는 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국회가 결단하기 나름이다.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에서도 갈등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검찰을 잘 아는 사람이 맡는 것이 유용하다고 판단했다며 검찰 출신 민정수석 인선 배경 등을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권력은 견제받아야 한다면서 친인척 비리 등을 감시하는 특별 감찰관 임명을 추진키로 하고 관련 절차를 발부하고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민생의 고통을 덜고 다시 성장하는 나라를 만드는 것, 그리고 두툼한 사회안전 매트리스로 국민 삶을 빈틈없이 지키는 것을 우선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발표한 6억 원 대출 규제는 맛보기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투기적 수요가 부동산 시장을 매우 교란한다며 전체 흐름을 바꾸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하는 대출 규제는 맛보기에 불과하다면서 부동산 관련 정책은 많다고 강조했습니다. 수요 대책은 아직도 엄청나게 많이 남아있다. 이건 맛배기 정도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서 좁은 국토에 수도권 집중이 심화하는 와중에 투기적 수요가 부동산 시장을 매우 교란시키는데 전체 흐름을 바꿀까 한다고 말했습니다. 주택 공급 확대도 다양한 방법이 있고 얼마든지 실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공급 대책도 꼭 신도시의 신규 택지만이 아니고 기존 택지들 재활용이나 기존 부지를 활용하는 방법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고미로 할 수도 있고요. 기존에 계획된 신도시는 속도를 빨리해 추진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미래가 부동산 정책에도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본다면서 지방균형 발전 정책을 확고하게 추진해 수도권에 과도하게 인구가 밀집하지 않도록 전체적인 방향을 바꿀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제 마음대로 되지는 않겠지만 이제 부동산보다는 금융시장으로 흐름을 옮기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하며 또 그렇게 만들려고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민생의 고통을 덜어내고 다시 성장 도약하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기술주도 성장이 강한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성장의 핵심 플랫폼인 자본시장 선진화를 통해 코스피 5천 시대를 준비해 가겠습니다. 또 무너진 민생 회복에 전력을 다하는 중이라며 국회에서의 신속한 추경안 통과로 경기 회복과 소비 진작의 마중물이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한편 2시간 넘게 이어진 기자회견에서는 입법부와 행정부 독점으로 인한 정부 견제 기능 약화 우려에 대한 질문도 나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의 선택을 문제 삼는 건 옳지 않다는 견해를 냈습니다. 또 공직사회를 로봇 태권브이에 비유하며 관심을 끌기도 했습니다. 이종수 기자입니다. 이 대통령은 압도적 국회 다수 의석에 대통령 권한이 큰 상황이 문제 아니냐는 지적이 꽤 많이 있던데 이것은 국민의 선택이라고 했습니다. 여대 야소는 우리 국민께서 선택하신 건데 그거를 당신들의 문제다라고 지적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당장 내년 지방선거 심판을 기다리고 있다며 잘못하면 또 심판당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현재 60%에 달하는 지지율도 높지 않다고 봤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80%였다고 하고 또 어디는 지금 저보다 훨씬 높았던 것 같더라고요. 한 달 후 좀 더 낮은 자세로 더 진지하게 국민들의 지지를 획득하기 위해서 인정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 대통령은 공직사회가 영혼이 없다고 하지만 직업공무원은 지휘관에 따라 움직이도록 훈련돼 있다며 공직사회를 1970년대 인기 만화 영화 로봇 태권브이에 비유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공직사회는 로봇 태권브이 비슷해서 그 헤드에 조정관에 철수가 타면 철수처럼 행동하고 영희가 타면 영희처럼 행동하죠. 당초 예상 시간을 넘겨 2시간가량 진행된 첫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은 지역 풀뿌리 언론 기자 등 모두 15명의 질문에 답하면서 친밀감을 표시하고 격이 없는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너무 간절하게 보셔가지고 제가 안면이 좀 있어서. 이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공직자부터 솔선수범하고 국민께서 저력을 발휘해 주시면 이른 시간 내에 위기들을 다 극복하고 희망이 있는 세상을 향해 나아갈 것을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30일 기자회견에 대해 여야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30일 기자회견에 대해 오만과 독선, 불통의 3년이 끝나고 정상적인 정부가 들어섰음을 모든 국민께 확인시켜줬다고 평가했습니다. 박상혁 수석 대변인은 통합의 국정을 만들고 민생과 국민 안전을 지키는 국가 책무를 다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와 열망, 자신감을 확인시켜줬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제대로 된 현실 진단도 구체적인 해법 제시도 없는 낯뜨거운 자화자찬이자 거짓말 잔치였다며 평가절하했습니다. 박성훈 대변인은 범죄 피해자 총리와 부적격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사과 한마디 없이 인사 실패를 감추고 퍼주기 집착만 드러내며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내란 특검이 오늘은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과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을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모레 조사를 앞두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혐의 다지기에 나선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장에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윤태인 기자. 네, 서울 고등검찰청 내란 특검입니다. 예, 김주현 전 수석 그리고 김성훈 전 차장. 특검이 지금도 조사 중입니까? 네,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은 오늘 오전 9시 50분쯤,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은 오늘 오전 9시 반쯤 내란 특검에 출석했습니다. 내란 특검은 12시간가량 동안 두 사람을 상대로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김주현 전 수석을 상대로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과정, 또 사후 선포문이 폐기된 경위 등에 대해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특검은 앞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으로부터 김 전 수석에게 비상계엄 관련 문서가 있는지 질문을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는데요. 이후 사후 계엄 선포문이 작성됐다가 폐기된 과정에 한덕수 전 총리 등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특검팀은 또 윤 전 대통령의 법률 참모 역할을 한 김 전 수석을 상대로
계엄을 사전에 알았는지 또 계엄 선포에 관여했는지 등도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성훈 전 차장을 상대로는 어떤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김 전 차장은 지난 1월 윤석열 당시 대통령에 대한 경찰과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고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도 관련된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검팀은 또 윤 전 대통령에게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를 받았는지도 집중적으로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내란 특검은 지난달 28일 윤 전 대통령 1차 소환 당시 체포 저지 의혹 등을 조사하려 했는데요.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이 경찰 신문을 문제 삼으며 조사실 입실을 거부해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이틀 뒤인 오는 5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소환 조사회에서도 관련 의혹에 대한 신문이 있을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서울고등검찰청에서 YTN 윤태인입니다. 김건희 특검이 출범 하루 만에 주가 조작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삼부토건과 임원들의 주거지 등 10여 곳에 대해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은 김건희 특검팀의 1호 수사가 됐습니다. 임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건희 특별검사팀이 서울 종로에 있는 삼부토건 본사로 줄줄이 향합니다. 차량도 여러 대가 동원됐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에 나선 겁니다. 삼부토건 관련 회사 6곳, 임직원들의 주거지 7곳 등 특검팀은 동시다발 자료 확보에 나섰습니다. 이 사건 제명은 사기적 자본 부정거래 관련 등 자본시장법 위반입니다. 특검법이 정하는 여러 수사 대상 중 처음으로 강제수사에 착수하였습니다. 의혹의 핵심은 지난 2023년 5월 삼부토건 관계자들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착수할 것처럼 속여 주가를 띄웠다는 겁니다. 한때 주가가 5배나 폭등했고 삼부토건 전 회장 일가 등은 100억 원대 시세 차익을 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핵심으로 김 여사의 주식 계좌를 관리했던 이종호 씨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이 씨는 당시 단체 대화방에 3부 내일 체크라는 문자를 남겼는데 이틀 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우크라이나 대통령 부인 젤란스카 여사를 만났고 이어 정부가 재건 사업을 약속하며 주가가 폭등했습니다. 김건희 특검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관련자들에 대한 본격 소환 조사에 나서겠다는 방침입니다. YTN 임승환입니다. 최상병 특검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수사 외압 핵심 관련자들의 출국을 금지했습니다.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 가능성도 내비쳤습니다. 류재복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상병 특검이 출국을 막은 대상자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임성근 전 해병 1사단장과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 등입니다. 최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과 이른바 임성근 구명 로비 의혹 등에 깊숙이 개입된 인물들입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은 지난 2023년 7월 최상병 순직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과 통화한 뒤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수사 결과 결재를 번복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VIP 경로설과 수사 외압 등 의혹의 핵심으로 지목됐습니다. 지난해 3월 호주 대사에 임명돼 부임했다가 해외 도피 비판이 쏟아지자 열하루 만에 귀국했습니다. 저와 관련하여 제기됐던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는 제가 이미 수차례에 걸쳐서 그러한 의혹들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은 분명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은 당시 박정훈 수사단장에게 조사 결과에 경찰 이첩 보류를 명령해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제일 먼저 특검에 출석한 임성근 전 사단장은 자신의 혐의에 대해 입을 다물고 있어서 추가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특검은 밝혔습니다. 김건희 여사 등에게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을 부탁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종호 전 대표도 수사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압수수색 영장 청구 등 강제 수사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특검은 또 오는 11일 박정훈 전 수사단장 항명 혐의 항소심부터 공소 유지를 맡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특검은 박 대령이 억울하게 기소된 사건이라며 국방부로부터 사건을 넘겨받는 만큼 항소 취하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YTN 유재복입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지명된 지 29일 만에 이재명 정부 초대 총리로 취임하게 됐습니다. 국민의힘이 국회 인준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김 총리는 폭정 세력이 만든 경제 위기를 극복하겠다고 첫마디를 던졌습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스폰옥 배추 투자 김민석이 웬 말이냐?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이 예고된 본회의장 앞에서 국민의힘은 부적격 인사라며 끝까지 반대를 외쳤습니다. 제1야당은 보이콧했지만 김민석 후보자 인준안은 민주당 주도로 이변 없이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가 173표, 부 3표, 무효 3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재명 정부의 초대 총리로 지명된 지 29일 만에 후보자 꼬리표를 뗀 겁니다. 86 운동권 출신의 사선 국회의원인 김 총리는 첫마디로 여야를 넘어 의원들 지혜를 국정에 접목하겠다면서도 묵직한 한방을 날렸습니다. 폭정 세력이 만든 경제 위기 극복이 제1과제입니다. 대통령님의 참모장으로서 일찍 생각하고 먼저 챙기는 새벽 총리가 되겠습니다. 민주당은 새로운 정부가 일하는 내각의 첫 단추를 꿰다며 야당의 협조를 촉구한 반면 국민의힘은 국민을 무시한 독단이자 민주주의를 조롱한 폭거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지금의 위기 상황을 생각하면 국민의힘의 목리와 발목 잡기가 몹시 아쉽습니다. 국민의 눈높이에서는 결격 사유가 넘칩니다. 부적격자입니다. 으르렁대던 여야는 하지만 소액주주의 권한 강화를 핵심으로 하는 상법 개정안은 합의로 통과시켰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된 법안이 이재명 대통령 취임 한 달 만에 되살아난 것으로 새 정부의 1호 합의 처리 법안입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오전에 기자회견을 한 이재명 대통령은 비교섭단체 5당 지도부와 함께 오찬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나온 조국 전 대표 등 정치인들의 사면 복권 건의에 이 대통령은 즉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최재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말 교섭단체 지도부 오찬에 이어 엿새 만에 비교섭단체 5당 지도부도 한남동 공간에서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야당 지도부는 조국 전 대표를 포함한 정치인들과 검찰의 피해를 본 노동자들 그리고 건설 노동자나 화물연대 노동자들의 사면 복권을 건의했습니다. 조국 전 대표의 사면 복권 문제에 대해서는 즉답은 하지 않으셨고요. 노동자들 사면 복권에 대해서는 좀 실태를 좀 자세히 물어보셨고 특히 노동자들은 수용 실태를 파악해 볼 것을 지시했다고 우수석이 전했습니다. 검찰 인사와 관련된 우려도 전달됐지만 이 대통령의 검찰 개혁 의지는 확고했다고 확인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본인이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는 점을 강조하시면서 차질 없는 검찰 개혁의 의지를 다시 한번 피력하셨습니다. 교섭단체 완화와 같은 정치 개혁 이슈에 계속 관심을 기울여달라는 요청에도 이 대통령은 경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취임 30일 만에 진행된 기자회견에 민주당은 국민주권 정부가 펼쳐갈 국정과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한 국민의 기대를 더욱 크게 했다고 평가하면서 불통의 3년이 끝나고 정상적인 정부가 들어섰음을 모든 국민께 확인시켜줬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역대 대통령 가운데 가장 빠른 자화자찬이라고 깎아내리면서 협상 시한을 불과 닷새 앞둔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 쌍방이 무엇을 원하는지 정리되지 않았다며 사실상 대책 없이 손을 놓고 있다는 점을 자백했다고 꼬집었습니다. YTN 최재민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상법 개정안이 오늘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소액주주 권한 강화를 핵심으로 하는 상법 개정안은 본회의에서 재석 272명 가운데 찬성 220명, 반대 29명, 기권 23명으로 가결됐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됐던 법안이 이재명 정부 출범 한 달 만에 야당의 협조를 받아 되살아난 겁니다.
네, 이렇게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가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우리 주가가 외국보다 저평가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기대감에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순매수에 나섰습니다. 류환홍 기자입니다. 코스피가 6거래일 만에 숨고르기 끝에 3,110선에 복귀한 채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이 4천억, 기관이 6천억 원가량 순매수를 해 코스피가 1.3% 상승했습니다. 상법 개정안 국회 통과로 주주 친화적 경영 환경이 마련돼 국내 주식이 홀대받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이 해소될 것이란 기대감이 커진 결과였습니다. 상법 개정안은 주주에 대한 이사들의 충실 의무와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 의결권을 3% 이내로 제한하는 3% 룰 도입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배당을 좀 늘린다든가 하는 부분으로도 연결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국내 은행주나 또는 지주회사 관련 주식들이 주가 상승을 좀 이어지고 있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법 개정안 최대 수혜주로 손꼽히는 금융과 지주사들은 대부분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삼성전자는 5%가량 올라 6만 3천 원대로 올라섰고 SK하이닉스는 소폭 내려 27만 원대로 마감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등 그동안 소외됐던 대형주들도 급등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순매수로 1.4% 오른 790대로 마감했습니다. 800선에서 내려온 지 7거래일 만에 다시 800선에 바짝 다가섰습니다. YTN 유환홍입니다. 네, 정치권 관심 뉴스 살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그리고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취임 한 달을 맞아서 청와대 영빈관에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2시간 정도 진행이 됐는데 중앙에 연단 없이 타운홀 미팅 방식이었고요. 또 기자들 질문도 대체로 이제 명함을 추첨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됐죠. 예. 어떻게 보셨는지 한번 총평 들어보죠. 네, 오늘 기자회견의 키워드가 가깝게, 폭넓게, 그리고 새롭게 이 세 가지였습니다. 방금 말씀 주셨던 것처럼 연단을 안 만들었기 때문에 보다 기자분들하고 같이 더 가깝게 앉을 수 있었고요. 그다음에 오늘 저 지금 자료화면에 나옵니다만 이 폭넓게라고 해서 청와대 대통령실을 출입하는 언론인들 외에도 지금 자료화면 저 뒤쪽 벽 쪽에 보시는데 지역의 작은 언론인들까지 온라인으로 참여를 시켜서 국민들 언론이 묻고 국민께 답하다라는 오늘 컨셉을 그대로 잘 살렸다라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새롭게 오늘 기자분들의 지명 방식이 대통령께서 지명하는 것도 있었습니다만 본인들이 이 기자회견장에 들어오기 전에 이 통 속에다가 명함들을 집어넣고 그 명함을 집어넣었죠. 그 분야별 간사들이 추첨을 통해서 이 질문자를 선정한 이런 좀 새로운 방식들을 도입했었던. 그래서 오늘 격이 없고 격식이 없는 가운데서도 대통령께서 취임 한 달을 맞이하신 상황들을 진솔하게 잘 표현해내신 그 성공적인 기자회견이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깝게, 폭넓게, 새롭게 키워드를 이렇게 보셨네요. 네, 교수님은요? 통상 민주당이 과거에 대통령 기자회견이라는 거 이런 거 보면은 자화자찬 그리고 전파 낭비 그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30일 만에 지금 다시 언론에 등장해서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해서 국민과의 대화 비슷하게 이제 했지만 국민의 입장에서 오늘 자화자찬이라 이렇게 이제 비판을 하기는 했습니다. 가장 빠른 자화자찬이다. 네. 보통 100일 만에 했는데 오늘 이제 30일 만에 자화자찬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만약에 어떤 최근에 대출 6억 그런 거에 대해서 강하게 앞으로 건축이라든가 부동산 가격의 대책을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다면 내일 아침 어떤 기사는 이걸로 다 덮일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보면은 2시간 동안 하는 걸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봤는데 무난하게
그리고 아무 쟁점을 피해가면서 그렇게 현명하고 지혜롭게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은 예. 그러나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은 정말 자화자찬이고 어떤 팩트는 없었다. 뭐 그렇게 지금 평가를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전체적으로는 좀 이제 박하게 지금 평가를 해주셨고요. 자, 그러면 오늘 기자회견 2시간 동안 정말 그 국내외 거의 모든 이슈가 나왔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몇 가지를 따로 지금 살펴보겠는데, 먼저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는 이재명 대통령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추석 전에 하자라고 지금 당대표 후보들부터 열심히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도 자체를 그때까지 어릴게를 만드는 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 국회에서 하면 저야 뭐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검찰 개혁은 국회가 하는 겁니다. 이 제도를 바꾸는 거기 때문에 정부 내에서, 근데 검찰도 정부의 일원이니까요. 정부 안에서 서로 타협해가지고 정할 문제가 아니고 국회가 입법적 결단을 할 사안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에서 할 일은 그로 인한 갈등, 부작용 이런 걸 최소화하는 게 필요하죠. 오늘 뭐 두 분도 다 이 장면 보셨겠습니다만은 오늘 그 고강도 검찰 개혁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이 검찰 개혁은 이제 시대적 소명이 되었다라고 보는 겁니다. 지난 대선 과정 속에서도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이 부분 검찰 개혁에 대한 공약을 좀 내세우신 바 있고, 특히 검찰이 그동안 무소불위의 권한을 휘둘러 왔던, 검찰권을 오남용해 왔던 부분들을 견제하기 위해서라도 검찰의 권한을 분산시켜야 되겠다. 특히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시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미 국민들께서도 많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들을 국회의 법제화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도 받아들이겠다라는 부분을 이제 말씀하신 것 같고, 특히 지금 대통령께서 오늘 언급하신 중에 추석 때까지 어느 정도의 얼개는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한 부분들, 이 부분을 저는 좀 주목해서 보는데, 이 개혁에는 적기라는 게 있습니다. 개혁에도 타이밍이라는 게 필요한데 지금은 이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어느 정도 이 동력이 붙어 있는 상황이고, 지금 이 검찰의 개혁 부분도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아주 적기가 도래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이렇게 지지를 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요. 바로 그 부분인데 추석 전까지 얼개는 만들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검찰 개혁은 국회가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동안에 이제 정부하고 여당 사이에 검찰 개혁의 속도와 관련해서 조금 엇박자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이제 늘 평가를 했는데 오늘 그 교통 정리일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교통 정리가 아니고 민주당 이재명 정부의 가장 중요한 국정 과제가 검찰 개혁입니다. 이것은 지난 대선이라든가 총선이라든가 이런 걸 거치면서 확고하게 검찰을 개혁하겠다. 그러면서 했지만 윤석열 정부에서 이것에 대해서 뭐 제2요구라든가 거부권, 그리고 그때 당시에 국민의힘 여당에서 상당히 비판적 반대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검찰총장이 사퇴를 했고, 그리고 이것을 주도할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정성호 의원이 내정이 됐고, 그리고 민정수석의 봉욱 수석으로 임명이 됐고, 그리고 이진수 차관이 임명이 됐기 때문에 검찰 개혁을 하는 것은 시간 문제고 이제 어느 시점에 완결되냐,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지, 추석 전까지는 한시적으로 하지만 이것을 입법화해서 조직을 만들고 하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물론 뭐 해서 당장 싹둑 잘라가지고 검찰을 없애자. 물론 지금 뭐 법으로 되는 것은 중소청 설치법, 중수청 설치법, 국가수사위원회 설치법, 이것에 대해서 이제 국회에서 이것을 통과시키면 바로 급물살을 타지 않겠습니까? 다만 정청래 대표 출마자나 이런 분들이 보면은 대표를 경선을 하기 때문에 개혁의 어떤 선두주자처럼 빨리 하겠다는 전광석화처럼 하겠다는 그런 어떤 당원들에 대한 지지를 끌어올 수 있는 그런 어떤 이미지 정치를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다만 당원들을 향한 발언이었다. 네, 뭐 당원들에 향한 발언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수사 기소 분리는 재정경찰청법이 1949년에 이것이 논의가 되고 52년에 수사와 기소가
검찰에서 행사하는 왜 이때 이것을 만들었냐면 일제 식민지 치하에서 경찰의 폐해가 심각하고 경찰을 통제하는 차원에서 이런 걸 만들어 놨기 때문에 검찰권에 대한 여러 가지 변화 이런 것들은 시대의 요구에 맞게는 해야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 형사사법제도를 잘못 바꾸면 이런 어제 검찰총장 사퇴의 변에서도 나와 있듯이 이것을 할 때는 물론 민주당 주도로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내부적인 의견을 충분히 듣고 그리고 과거의 검찰 출신들의 의견을 듣고 야당의 의견도 들어서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만약에 이것이 하다가 어떤 오류라든가 부작용이 있다면 그것은 오롯이 민주당 이재명 정부가 책임을 져야 될 겁니다. 장 교수님은 이제 어쨌든 그 시점을 정해놓지 말고 모든 의견을 들어가면서 이제 해야 된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고요. 자 그런가 하면은 이 대통령은 그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를 줄이기 위한 방편으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저는 감사원 기능은 국회로 지금이라도 넘겨줄 수 있으면 좀 넘겨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권력은 견제하는 게 맞아요. 근데 그건 권력을 가진 본인의 안위를 위해서라도 견제를 받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특별감찰관 임명을 지시해놨죠. 하자. 되게 불편하고 그러긴 하겠지만 제 가족들, 가까운 사람들이 불행을 당하지 않도록, 물론 저를 포함해서 불행을 당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게 중요하다. 기자의 질문은 이랬습니다. 제왕적 대통령제가 유지되고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를 점한 상황에서 국회의 행정부 견제 기능이 약화할 수 있다라는 우려가 있다. 이런 질문이었는데 그래서 답변이 감사원의 국회 이관 그리고 특별감찰관 임명 이 부분이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논의들이 있어 왔던 얘기들입니다. 특히 감사원의 기능을 국회로 이관시켜야 되겠다라는 부분. 우리나라만 지금 대통령 밑에 감사원의 기능이 붙어 있는 것이고 다른 나라,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국회의 기능 밑에 감사원이 통제받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어떤 이 삼권의 분립 효과 또 견제 효과 이런 부분들을 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대통령께서도 법으로 이 부분에 대한 그 논의가 가능하다 이런 부분들을 오늘 열어주신 거라고 보고요. 또 한 가지 특별감찰관제 관련해 가지고는 2017년도에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국회에 특별감찰관 임명을 요청했습니다만 당시 여야가 합의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임명이 안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윤석열 정부에서는 아예 추천조차도 요청하지 않았죠. 대통령이 국회에 특별감찰관 추천을 요청하고 국회에서 추천하면 그중에서 이제 선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오늘 이미 지시를 내렸다라고 얘기하는 거 보면 이제 곧 대통령실에서 국회 정식으로 이 특별감찰관을 추천해 줄 것을 요청할 것 같고요. 특별감찰관이 제 기능을 발휘하게 된다면 특별감찰관의 이 업무 범위가 일단 대통령과 대통령의 가족들을 포함하고 또 대통령실의 수석급 이상의 보좌관들, 수석 보좌관들까지가 이제 감찰 대상이 되기 때문에 사전에 어떤 소위 누구누구 게이트, 땡땡 게이트라고 하는 부분들이 가족과 관련된 부분 또는 고위공직자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예방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 그런 측면에서도 그것이 상당히 견제의 기능을 가져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대통령께서 충분하게 말씀을 주셨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 액튼경이라는 정치학자가 있는데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그것이 아주 태고의 고전입니다.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부패하고 그리고 독재화할 수 있다는 아주 고전적인 그런 얘기인데 맞습니다. 우리가 대통령제를 헌법에서 채택하고 있는 것은 삼권 분립을 통해서 상호 견제와 균형을 해야만이 절대 권력화되지 않고 이것은 견제받으면서 민주주의 체제가 유지될 수 있다. 절차적 민주주의가 흘러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지금 오늘 얘기하는 것은 감사원을 국회로 이관시키는 거 맞습니다. 대통령이 통제하는 것보다도 국회에 와서 국회라는 기관이 대통령을 견제하고 행정부를 견제하는 통상적으로는 어떤 입법, 사법, 행정의 시스템으로 보면 맞는데
어떻게 보면은 저는 안타까운 것이 야당에 의해서 여당을 견제하는 것도 견제입니다. 헌법상에 보면은. 그러나 우리가 국민들이 국민의 민주당한테 다수 의석을 몰아줬고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정권을 수립해줬기 때문에 예. 견제할 수 있는 권력의 향배가 완전히 없어졌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견제를 할 것인가 저는 참 안타까운 것이 민주당이 입법부도 장악하고 오늘 뭐 국무총리도 마음해서 투표로서 통과시키지 않습니까? 야당은 뭐 로텐도 그래서 항의를 하고 이런 상황이 이제 계속 되다 보니까 그러면 지난번에 뭐 우리 국민의힘에서 요구하는 법사위원장이라든가 예결위원장이라든가 이런 걸 견제를 하는 그것을 해주면 이것이 이 정권이 견제받으면서 조심조심 상당히 오래 갈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안타깝고 감사원이 국회를 이관한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우리가 지금 대통령 중심제지만 내각제 요소가 상당히 포함되어 있는 제왕적 대통령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도 마찬가지로 정부에서 짜지 말고 예산권도 국회로 보내는 것이 좋고 물론 그것은 헌법을 개정해야 될 문제지만 그렇기 전에 대통령이 저런 인식이라면 예산권도 그러면 국회에서 짜서 우리가 집행하겠다. 그런 것도 전향적으로 할 수 있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지금 장관 내정자가 44%가 국회의원 출신 아닙니까 현재.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대통령 순수 대통령제에서는 국회의원이 내각이 들어와 장관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순수 대통령제가 아니고 의원 내각제 요소를 대폭 지금 감미가 됐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견제받을 수 있는 권력을 만든다고 하면 장관의 의원을 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의원들은 지역이라든가 자기 지역구 관리라든가 국가 어떤 예산이라든가 정책 이런 거에 몰두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개헌을 통하지 않고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길게 말씀하셨지만 뭐 그 앞부분에 지금 여대 야소의 그런 상황에서 감사원을 이관한다고 해서 국회에서 그 감시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이냐? 약간 이렇게도 들리는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게 지금 아까 대통령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우리 현재의 이 그 의회 구조를 보면 결국은 여대 야소 아니면 야대 여소가 될 수밖에 없는 어느 쪽인가 둘 중에 하나밖에 될 수 없는 구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먼저 대통령이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에 작년 총선에서 국민들께서는 당시에 야당이었던 민주당에게 거대 의석을 만들어주고 당시 너무나 일을 못한다고 생각했던 윤석열 정부를 좀 견제해라. 제대로 된 길로 인도해라라는 부분들을 명령을 주셨던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속에서 이번에도 이재명 대통령을 당선시켰다라는 것은 또 그것에 또 그 주권자인 국민의 뜻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지금의 이 상황 속에서 이 무너져 있는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또 민생 경제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이재명 대통령과 또 집권 여당에게 힘을 줘야 되겠다라는 것이 이번 그 국민들의 민심이었기 때문에 그 민심 또한 무시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런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기자들은요, 이 새 정부의 부동산 대책도 궁금해했습니다. 최근 강도 높은 부동산 규제가 시행이 돼서 더 관심이었는데 이 대통령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번에 대출 규제는 맛배기 정도에 불과하죠. 부동산 관련된 정책이 많아요. 예를 들면 수요 억제책, 공급 확대책, 공급 대책도 꼭 신도시의 신규 택지만이 아니고 기존 택지들 재활용이나 기존 부지를 활용하는 방법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공급도 다양한 방법이 있다.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리고 더 근본적으로 수요 억제책으로는 지금 이거 말고도 많아요. 저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이 부동산 정책에도 크게 영향을 받을 거라고 봅니다. 서울을 중심으로 최근에 집값이 워낙 많이 올랐고 또 대출 규제도 강력해서 이 새 정부의 이제 부동산 대책의 큰 그림이 오늘 궁금했는데 대출 규제 최근에 그 대출 규제가 맛보기였다. 거의 뭐 그 부동산 규제에 대한 지금 이제 시작이다.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상당히 충격적이고 실수요자는 사실은 실수요자가 누굽니까? 강남의 부자들이 실수요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실수요자라는 것은
내 집 마련에 급하는 청년 신혼부부 서민들입니다. 사실은 이것을 이번에 지금 대출 6억 그것을 막음으로써 실수요자는 상당히 이제 고통을 받고 있고 생애 첫 내 집 마련하는 청년 신혼부부 서민들은 계약된 집도 이제 포기할 수밖에 없고 거기에서 수도권 생애 최초 대출 LTV 담보 인정 비율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80%에서 70% 이제 축소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예. 이렇게 되면 이것도 상당히 여러 가지 계약된 집도 포기를 하는 그런 속출하는 그런 현상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물론 부동산 정책은 금융과 세금 공급 이 세 가지로 이제 정부에서 컨트롤하면서 이제 할 수 있는데 세금과 관련해서 앞으로도 마지막으로 꺼낼 가능성이 있는데 이 세금과 관련해서는 지난 문재인 정부 때 26번의 부동산 정책을 해서 완전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세금 문제는 아직 정권 초반이기 때문에 지금은 금융 그리고 공급 이 두 가지로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부동산을 안정시키겠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미 강남 집값은 오를 대로 다 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뭐 부담돼 이런 것들이 과연 앞으로 효과가 있을 것인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역대 정권마다 가장 속을 썩고 힘들어했던 부분이 이 부동산 집값 그렇죠. 문제인데 예. 그래서 이재명 정부 입장에서는 지난 문재인 정부 때 한 실패한 부동산 정책을 반면교사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이 부동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말미에 앞으로 투자는 부동산보다는 주식이다. 이런 취지로 이제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 그 한국 사회에서 부동산은 단순히 거주의 목적뿐만 아니라 재산 증식의 수단으로 그래서 투자의 수단으로 이제 선택되었던 분들이 많았다라는 걸 얘기하는데 지금 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오늘도 얘기하십니다만 이 부동산 대책에서 수요 억제라는 게 하나 있고 공급 확대라는 부분 두 가지가 동시에 존재하는데 수요 억제는 어떤 수요를 억제하는 것이냐 말씀 주셨던 것처럼 뭐 서민이라든지 신혼부부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수요를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이 투기성 가수요를 억제시키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억제가 되어야 실제 실거주의 목적의 실수요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런 이 투기성을 억제시키기 위해서는 그 대출 억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불가피했다라는 것이고요. 또 그에 못지않게 공급에 대한 다양한 방식도 검토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고 당장의 신도시를 추가 지정하는 것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기존에 이미 발표가 되어 있던 신도시들을 빠르게 추진하고 그 외에도 재개발, 재건축 같은 도시 내에서의 부지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적극적으로 찾아보겠다라고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재명 정부의 종합 부동산 대책이 좀 이제 그 금년간 또 나오지 않겠습니까? 지금 국정기획위원회라든지 민주당의 정책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조금 기다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 당장의 부동산 가격이 폭등돼서 이 가수요가 투자가 아닌 투기로 변질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규제를 좀 하겠다 이런 부분을 얘기하신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집값 상승을 위한 카드가 아직 많이 남아 있다. 시장에 이제 이런 시그널을 오늘 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김민석 국무총리 임명안을 제거했습니다. 그래서 김 총리는 이번 정부의 이제 초대 총리이자 제 49대 총리에 올랐는데요. 첫 일성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국민의 뜻을 하늘같이 받들고 대통령님의 방향을 바닥에서 풀어내고 여야를 넘어 의원님들의 지혜를 국정에 접목시키겠습니다. 폭정 세력이 만든 경제위기 극복이 제1과제입니다. 대통령님의 참모장으로서 일찍 생각하고 먼저 챙기는 새벽 총리가 되겠습니다. 네, 폭정 세력이 만든 경제 위기 극복이 제1과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 교수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글쎄 뭐 이제 이미 국무총리가 됐고 오늘부터 당장 총리로서의 만인지상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총리로서 반응지상 1인지하. 1인지하 그런 역할을 할 텐데 예. 참모장이란 것보다도 어떤 사령관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참모장은 대통령실의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제 참모장일 것 같고 여러 가지 정말 뭐 본인이 오늘 그 로텐도어에서 기자들과 간담회를 하면서 간단하게 다짐을 얘기를 했지만 예. 정말 어렵게 국민의힘이 표결에도 불참하고 그리고 앞으로 이제 국회에서 총리로서 출석을 하면 계속 거기서도 국민의힘이 앞으로 검증을 하겠다고 예. 그렇게 이제 달려들 텐데 그런 걸 봤을 때 상당히 물론 국민과 지금 이런 난국이라고 표현을 하지 않았습니까? 총리로서 저도 개인적으로 보더라도 이 난국을 정말 훌륭하게 극복을 했으면 좋겠다. 그것이 제 솔직한 심정이고 예. 어차피 절차적 민주주의에 따라서 국회에서 과반의 출석, 과반 찬성으로 하면 통과가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의회민주주의 정신이고 국민의힘도 반대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권이 성공하는데 총리로서의 역할 상당히 많습니다. 인사 문제도 있고 장관 뭐 재청도 있고 예. 그럼에도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국가 정책이라든가 이런 걸 모두가 다 현장에서 관장하고 새벽 총리가 된다는 것은 밤잠 자지 않고 정말 현장에서 국민들과 땀과 눈물로써 예. 같이 일을 하겠다는 이 각오, 오늘의 이 각오가 총리를 마치고 다시 국회의원으로 돌아갈 때까지 예. 그런 모습을 국민들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오늘 그러니까 그 국민의힘 야당의 불참한 가운데 이제 임명 동의안이 통과됐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야당과의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하느냐 이게 참 큰 과제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예. 김인석 그 총리가 이제 풀어야 할 과제라고 보여지는데 아마도 뭐 김인석 총리가 이제 야당의 대표님들이나 이런 분들을 찾아다니면서 협조를 이제 구할 것 같습니다. 김인석 총리가 총리 내정자 후보자 신분일 때 얘기했던 것 중에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첫째도 민생이고 둘째도 민생이고 셋째도 민생이라고 얘기를 했고 오늘도 이 경제 위기 극복이 제일 과제다 이렇게 얘기한 만큼 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민주당만의 힘만으로 되겠습니까? 야당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라는 부분이 저는 뭐 기본적으로 깔려 있다고 보고요. 예. 오늘 국민의힘에서 그 김인석 그 당시 후보자에 대한 인준 표결안에 불참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많이 심히 유감이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얼마든지 본회의에 참여해서 반대표를 던지더라도 본회의에서 함께하는 모습 그것이 또 어느 정도 나름의 협치일 텐데 협치가 꼭 김인석 총리만 야당에게 손을 내미는 것이 협치겠습니까? 네. 야당도 김인석 후보의 손을 잡아주는 것 이것도 협치이기 때문에 앞으로 김인석 총리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예. 국민의힘도 함께 이 위기에 대한민국을 극복해 나가자라는 부분에 있어서 동의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길 좀 당부의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앞서서 이제 국정원장 그 청문 동의안만 통과가 됐죠. 네네. 같이 이제 합의로 통과가 됐고 앞으로 이제 줄줄이 장관 청문회가 남아 있는데 앞으로도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을까 우려가 되긴 하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글쎄 야당 입장에서는 뭐 민주당은 더 혹독하게 했습니다. 사실. 네. 그래서 그때 6명인가요? 자진 사퇴를 할 정도로 네. 가혹하게 청문회를 했고 국민의힘이 하는 청문회도 마찬가지로 야당이기 때문에 야당은 결국은 여당을 견제하는 것은 가장 핵심적인 것은 정책도 있지만 정책도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인사 문제를 가지고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청문회라는 것을 만들어 놨고 그것을 노무현 정부 때 이것을 장관까지 확대시켰고 진보 정권에서 청문회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청문회에 강점이 있는 당은 민주당인데 지금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고 뭐 국민의힘 윤석열 정권 때도 마찬가지로 예. 장관 같은 경우는 총리랑 달라서 국민의힘 때는 107명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의회에서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총리를 못 바꿨습니다. 바꾸고 싶어도.
그러나 이 장관 같은 경우는 소수당 있을 때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임명 동의서를 채택하지 청문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으면 다시 말미를 줘서 하루나 이틀, 3일 이 정도 둬서 다시 올려주세요 해서 올리지 않으면 대통령이 바로 임명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결정적인 한방이라든가 어떤 장관 후보자들의 정말 결정적인 것이 있지 않는 한 많은 수의 장관들이 임명될 가능성이 상당히 큰 것이 이번 청문회라고 봅니다. 오늘 같은 그 전철을 또 밟을 수가 있겠다. 네. 이제 그런 우려의 말씀을 해주셨고, 이렇게 이제 김민석 총리의 임명 동의안이 처리가 됐고, 또 오늘 상법 개정안도 통과가 됐고, 그런데 하나가 남은 게 있죠. 추경안. 이 심사가 예상보다 상당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여야가 대치하는 접점에 이 민주당의 특활비 증액 요구도 한 몫을 하고 있는데, 민주당이 지난해 말에 그 윤석열 정부의 쌈짓돈이라면서 전액 삭감했던 건데 이걸 다시 살리자. 그래서 지금 좀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게 논란이 되는 게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무조건 그 살리자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작년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심사할 때 삭감했던 것은 삭감하기 전에 이 부분이 어떻게 사용됐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소명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설명들을 전혀 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썼는지도 모르고 주머니에서 그냥 쌈짓돈 꺼내 쓰듯이 쓰는 것이 이게 특활비의 용도가 아니니까 정확하게 특활비에 대한 용도를 출처를 밝혀라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소명하지 않겠다고 해서 깎은 겁니다. 같은 대통령을 보좌하는 조직인 경호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소명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 예산에서 경호처 예산 깎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같은 경우에 대통령실의 특활비를 증액하겠다. 그럼 증액했을 때 그 증액 이후에 이번 예산안 처리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썼는지 투명하게 막 쓰지 않았다라는 것을 소명할 수 있겠냐. 그럴 수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처리하겠다. 그것이 작년도 저희가 야당 신분이었을 때 국회에서 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적용했던 기준입니다. 그 기준을 그대로 다시 적용했을 때 그 따르겠다라고 한다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증액을 갖다 저희가 요구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고 만약에 과거에 윤석열 정부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대통령실의 특활비에 대해서 소명하지 못하겠다. 적법한 절차를 어떤 식으로 썼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국회에다가 보고하지 못하겠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의 이 상황은 저희가 여당이 야당됐기 때문에 또는 야당이 여당됐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그것을 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적법 절차에 의해서 소명이 된다면 이 예산의 용처가 분명하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정할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지금 이것을 다시 증액을 하자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지 저희가 야당일 때하고 여당일 때가 너무나 다르다 이렇게 비판하는 것은 저는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다. 당초 정부 예산안 30조 5천억 원 그 안에는 이게 포함이 되지 않았었는데, 그러니까 심사 과정에서 이게 여야가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이제 상당히 늘었잖아요. 그래서 거의 40조에 육박하는데 그 안에 이것도 이제 일부 포함이 돼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 지난해에 이제 82억 원에 해당하는 그 대통령실 그 특활비를 깎았기 때문에 그걸 다시 살리자는데 그 명분이 있냐, 내로남불 아니냐, 이게 국민의힘의 주장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민주당은 원활한 국정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그러면 윤석열 정부에서는 원활한 국정을 위해서 이게 필요 없었겠습니까? 여러 가지 복사비 그리고 경찰 같은 경우는 야근하고 먹는 라면, 식비 이런 것까지 못 쓰고 곤란을 겪은 것이 우리 국회가 통상적으로 불문율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산과 그리고 두 번째는 선거법, 선거구제. 이것은 여당과 야당의 숫자와 별개로 여당과 야당이 반드시 합의하는 그런 신사도가 있었는데 지난번 670조 정부 예산안에서 민주당이 강제로 4조 1천억을 깎은 가맹 예산을 통과했고 그 통과 직후에 12.3 비상계엄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예산안 삭감 그때 당시는 그거죠. 대통령실, 검찰, 감사원, 특활비 전액을 삭감했기 때문에
도저히 이렇게 되면은 대통령의 어떤 봉급이라든가 인사청문할 때 여러 가지 인사검증할 돈이 없어서 네. 인사검증도 못한다는, 그래서 여당과 야당의 불문율을 민주당이 깬 겁니다.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민주당이 인정을 해야 될 것이고, 네. 물론 언젠가는 뭐 민주당이 영원하게 뭐 108석을 가지고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의 이런 신사도는 이제 깨졌다. 뭐 그렇게 생각이 들고 강대강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이제 현실이고, 마찬가지입니다. 보면은 지난번 검찰 특활비 특수경비가 587억, 그리고 감사원 특활 특경비가 60억 삭감을 이제 했는데, 이번에 추경 과정에서 민주당이 검찰 특경비 507억 원, 감사원 특경비 45억 원을 해달라, 뭐 이렇게 얘기하고, 대통령실 업무실 지원비는 91억 7,700만 원으로 네. 이미 책정이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은 참 우리가 강자일 때는 무엇을 못 하겠습니까? 그러나 국민을 위해서는 힘 자랑하면 안 된다. 다만 여당과 야당이 바뀔 수도 있고, 다수당이 있을 때 포용, 소수당이 있을 때는 협조, 이런 정신이 우리 국회를 살릴 수 있는데, 우리 국회가 너무 강대강으로 나가고 적대화됐기 때문에 예. 과거의 그런 어떤 미풍양속은 이미 사라졌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 대통령실 특활비와 관련해서는 국민의힘뿐만이 아니라 보수 진영에서 지금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제 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내일 이 추경안을 처리하겠다고 이제 하고 있고, 그래서 어떻게 조정이 될지 한번 지켜봐야 할 부분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그리고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네, 올해 제주도와 남부지방의 장마가 끝났습니다. 폭염과 열대야는 당분간 지속할 전망이어서 온열질환 대비가 필요합니다. 김승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도와 남부지방이 장마의 영향권을 벗어났습니다. 제주는 지난달 26일, 남부는 지난 1일 장마가 끝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제주도의 장마가 6월에 끝난 것은 관측 사상 처음입니다. 남부지방도 1973년 6월 30일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이른 장마 종료를 기록했습니다. 장마 기간도 제주와 남부지방이 각각 15일과 13일로 역대 두 번째로 짧았습니다. 가장 짧았던 장마는 1973년으로 중부지역 6일, 제주도 7일이었습니다. 북태평양 고기압이 우리나라 상공을 덮으면서 제주도와 남부지방은 정체전선의 영향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다만 태풍의 발생과 북쪽 찬 공기의 영향으로 여름철 집중호우가 내릴 수 있으니 대비가 필요합니다. 중부지방의 경우엔 북한 지역에 있는 정체전선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 아직 장마 종료로 보긴 어렵다고 기상청은 덧붙였습니다. 다음 주까지 북태평양 고기압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줘 폭염과 열대야는 지속할 전망입니다. 강릉은 지난밤 최저기온이 30.4도를 기록해 이틀 연속 초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서울도 최저기온이 26.8도를 기록하며 나흘째 열대야가 이어졌습니다. YTN 김승재입니다. 연일 맹위를 떨치는 폭염에 야외에서 일하는 분들의 고충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야외 작업이 대부분인 농민들도 무더위에 사투를 벌이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박종혁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그늘 한 점 없는 도로공사 현장. 내리쬐는 태양 아래 쌓아놓은 철근에선 뜨거운 열기가 피어오릅니다. 폭염 속에서도 공사를 이어가는 작업자들은 선풍기가 달린 조끼를 입고 틈틈이 수분을 섭취합니다. 그래도 맹위를 떨치는 폭염을 이기긴 쉽지 않습니다. 쉼터를 찾아 이동식 에어컨 바람으로 조금이나마 열을 식히고 더위에 쓰러질까 작업자들의 체온도 수시로 확인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땀도 많이 흘리고 그다음에 탈수 현상, 그다음에 움직이는 데 있어가지고 체력적으로 이제 그런 점이 많이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내 깻잎 재배의 40%를 차지해 주 산지로 유명한 경남 밀양. 오전인데도 기온은 33도를 넘어섭니다. 밀양은 올해 최고 기온을 기록하며 전국에서 가장 뜨거운 곳이 됐습니다. 보통 시설에서 재배하는 깻잎은 이렇게 새 잎이 나면
10일 정도 지나면 수확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고온의 영향으로 15일은 지나야 수확할 수 있습니다. 농민들은 무더위에 일하는 것도 힘들지만 폭염으로 생산량이 줄까 더 걱정입니다. 차광망이 없으면 실제로 작업하기 힘들죠. 직사광선을 받게 되면은 거의 작업자들은 40도에 육박하는 그런 체감 온도가 될 거예요. 근데 성장률도 떨어질 분들은 병도 많고. 기후위기로 기온은 더 높아지고 기간도 길어진 폭염. 특히 야외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온열 질환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YTN 박정혁입니다. 폭염 속에서 밭일을 하던 80대 여성이 쓰러진 지 하루 만에 숨졌습니다. 그제 오후 4시쯤 고창군의 한 밭에서 쓰러진 80대 여성 A씨는 체온이 42도까지 올라간 상태에서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이 됐는데 다음 날 새벽 끝내 숨졌습니다. A씨의 고열과 심정지 등으로 미루어 열사병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질병관리청은 사망 원인을 원인 미상으로 판정했고 고창군 관계자는 온열 질환 사망자로 분류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여름철의 불청객 러브버그 퇴치에 소방 살수차가 동원됐습니다. 물에 젖으면 떨어져 죽는 특성을 활용한 건데요. 김진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소방 살수차 한 대가 숲속 나무를 향해 힘찬 물줄기를 쏘아 올립니다. 나뭇잎에 붙어 쉬던 러브버그 성충은 물에 젖자 금세 땅으로 떨어지고 물이 마르면 죽게 됩니다. 소방 살수차를 쓰면 훨씬 많은 양의 물을 넓은 지역에 뿌릴 수 있어 방제 효과가 큽니다. 2022년부터 대량 발생해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던 러브버그는 이로운 벌레, 익충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무분별한 살충제 사용은 생태계 교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어 방역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서울시는 물에 약한 러브버그의 특성을 활용해 민원 다발 지역을 중심으로 소방서와 연계한 살수 방역을 처음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등산로 인근에 러브버그가 우아하게 좋은 장소를 중심으로 저희가 살수 방역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러브버그가 서식하고 있는 곳, 그리고 시민들께 불편을 끼칠 수 있는 곳에 살수 방제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러브버그 민원은 보통 6월에 집중되고 7월 초부터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는데 전문가들은 이번 주가 지나면 개체 수가 확연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서울 시내와 주변에 새로운 출몰지가 생긴 것으로 확인돼 경계를 늦출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2022년도에 은평구에서 대발생하기 시작했거든요. 그 뒤로는 이제 그 녹지축을 따라서 좀 얘네들이 서식처를 확장하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고요. 서울시는 친환경적이고 비화학적인 방법으로 생활 불쾌곤충의 개체 수를 조절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사람과 곤충이 공존할 수 있는 생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윤우입니다. 부모가 집을 비운 사이 불이 나 어린 자매가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부산에서 또 발생했습니다. 며칠 사이에 비극이 반복되자 부산시가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김종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발코니 밖으로 화염과 함께 검은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부산 기장군 13층 아파트 6층 세대에서 불이 난 건 밤 11시쯤. 옆집에서도 이야기 됐을 때는 폭발음이 엄청 셌다. 관리소장 봤을 때는 밖으로 불꽃이 팍 나왔다가 터지고 나는데 불꽃이 또 안으로 싹 들어가가. 불길은 30여 분 만에 잡혔는데 현장에서 구조된 8살 언니와 6살 동생 자매는 결국 숨졌습니다. 중문 입구와 베란다 입구에서 각각 발견되었습니다. 그 발견 당시 그 심정지 상태였으며 부모는 사고 30분쯤 전에 아이들을 집에 데려다 놓고 외출해 당시 집에는 어른이 없었습니다. 불이 난 아파트는 지난 2003년에 건축 허가가 났습니다. 당시 법으로는 스프링클러 의무 설치 대상은 아닙니다. 합동 감식 결과 가동 중이던 거실 에어컨 주변에서 불이 시작됐고 에어컨이 연결된 콘센트 전선에 문제가 있었던 거로 보인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경찰은 에어컨과 전선 잔해 등을 정밀 감식해 정확한 경위를 파악할 예정입니다. 이번 사고는 지난달 24일 부산 부산진구 아파트에서 어린 자매가 화재로 숨진 사고와 판박이입니다. 당시에도 집에 부모 없이 아이들만 있었고
소방법상 스프링클러 의무 설치 대상이 아니라는 점 등이 같습니다. 잇따른 사고에 부산시는 부모가 아이를 집에 두고 나갈 경우 안전을 책임질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아이들만 이게 남겨두고 나가는 일이 없도록 하는데 저희가 이 돌봄 지원 체계를 거기에 맞추어서 또 스프링클러가 없는 아파트를 전수조사하고 관련 조치도 시 차원에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YTN 김종호입니다. 오늘 서울 방학동에서 택시가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습니다. 이렇게 차량이 차도 밖으로 돌진하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황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소방과 경찰이 인도에 가림막을 치고 분주히 움직입니다. 가림막 뒤에는 택시 한 대가 멈춰 서 있습니다. 서울 방학동에서 택시가 버스 정류장 근처 인도로 돌진한 건 오후 4시 20분쯤입니다. 이 사고로 인도에 있던 보행자 한 명이 그 자리에서 숨졌고 택시 운전자 60대 남성 A씨도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습니다. 또 택시 승객 한 명과 자전거를 타던 시민 한 명도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너무 무섭죠. 다 무서운데 또 시민분들이 다 이제 몰려서 심폐소생술하고 응급처치를 해봤는데도 잘 안 되더라고요. 앞서 지난 1일 서울 상암동에서 승용차가 인도로 돌진해 벤치에 앉아있던 시민 한 명이 숨졌고 다음 날에는 강원도 강릉 대관령 휴게소에서 SUV가 식당가로 돌진해 16명이 다쳤습니다. 두 사고 모두 운전자가 페달을 잘못 조작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택시가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뒤 인도로 돌진한 것으로 보고 블랙박스 영상 등을 바탕으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황혜경입니다. 전북 전주의 한 어린이 놀이체험관 주차장에서 3살 여아가 차에 치여 숨져 경찰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전주 덕진경찰서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전북 어린이체험관 직원 5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A씨가 아동을 미처 발견하지 못해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상습적으로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유아인 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정유진 기자입니다. 배우 유아인 씨는 지난 2020년 무려 180여 차례에 걸쳐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 2021년부터 2년여에 걸쳐 다른 사람 명의로 40번 넘게 수면제 1,100여 정을 불법 처방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유 씨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2심 판단은 달랐습니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유 씨가 오랫동안 우울증과 수면장애를 겪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현재는 약물 의존을 상당 부분 극복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했다며 감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대법원도 2심 판결을 유지해 유 씨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형이 확정됐습니다. 상습적으로 마약류를 투약한 것이 확인되면서 유 씨는 활동을 전면 중단해왔습니다. YTN 정유진입니다. 지난 6월 27일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서울 아파트값의 오름세는 주춤해졌습니다. 다만 인접 지역에 오르는 풍선 효과가 강해졌는데 경기도 분당과 과천은 7년 만에 최고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비 사업이 추진되는 순회동과 분당동 위주로 아파트값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지난달 24일부터 일주일 새 아파트값이 1.17% 올랐습니다. 7년 6개월 만에 최고 상승률입니다. 아파트 평균 시세가 20억 원이 넘는 경기도 과천시도 일주일 새 0.98% 올랐습니다. 6년 10개월 만에 최고 상승률입니다. 풍선 효과는 더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 영등포구가 일주일 새 0.66% 오르며 2013년 통계 작성 이래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양천구도 5년 7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올랐습니다. 종로, 서대문, 동대문, 노원구도
아파트값 상승률이 확대됐습니다. 이번 조사는 강력한 6.27 부동산 대책 시행 이후 사흘의 기간이 포함돼 일부 정책 효과가 반영됐습니다. 서울 전체의 경우 0.4% 올라 8주 만에 상승폭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도 22주 연속 상승세입니다. 성동구 0.89%, 마포구 0.85% 등 한강벨트와 강남권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여전히 높았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 아파트값 감소세 지속에도 전국 아파트값 상승률은 0.07%로 4주 연속 올라갔습니다. 상대적으로 접근이 가능하고 정비사업이나 교통망 호재가 있는 경기도의 과천이라든지 성남 분당의 일기 신도시 주변에 주간 변동률이 크게 뛰는 현상들이 동반되고 있어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긴 합니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 불법 행위 현장 점검을 서울 주요 지역에서 서울 전체와 과천, 분당 등 수도권 일부 지역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부동산 규제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외국인 거래도 조사에 착수합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정부가 6.27 대출 규제를 피하기 위해 사업자 대출을 주택거래에 활용하거나 고가의 주택을 편법 증여받는 사례가 있는지를 집중 점검합니다. 먼저 금융감독원은 사업자 대출의 용도의 사용 점검을 대폭 강화하고 불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해당 대출금을 즉시 회수하기로 했습니다. 또 국세청은 자금 조달 계획서를 활용해 고가 주택의 자금 출처를 정밀 분석하고 세금 신고가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검증한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부모로부터 취득자금을 편법으로 증여받거나 소득을 누락하는 등 탈루 사실이 확인될 경우 엄정하게 세무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상호관세 유예 시한이 종료되는 7월 8일이 임박한 가운데 정부가 미국 트럼프 행정부와의 통상 협의를 재개할 방침을 밝혔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번 주말 미국 워싱턴 DC를 찾아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와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 등과의 면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면담이 성사될 경우 여 본부장은 한국이 다채로운 협상이 가능한 선의의 협상 파트너임을 강조하고 상호관세 유예 시한 연장을 요청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건희 특검팀이 출범 하루 만에 삼부토건에 대해 전격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김 여사에 대한 소환도 빨라질 거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특검팀은 진행 상황에 따라 수사 대상이 넓어질 거라며 고강도 수사를 예고했습니다. 박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9월 금융감독원은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어 지난 4월 삼부토건 전현직 임원들을 검찰에 고발했고 이후 검찰은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다시 사건을 금감원에 넘겼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정작 의혹의 핵심 인물들은 고발되지 않았습니다. 김건희 여사와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는 부정거래 연관성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발 명단에서 빠진 겁니다. 김건희 특검팀은 이에 따라 삼부토건을 압수수색해 두 사람의 관여 여부를 밝히는데 수사력을 모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지금은 피고발인 위주로 수사하고 있지만 진행 상황에 따라 인적 물적 대상이 넓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특검은 이 사건 혐의 사실 및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제기된 의혹을 최대한 신속하게 밝히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검찰이나 금감원 조사 과정에서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김건희 여사의 연루 의혹을 강도 높게 수사하겠다는 의지로 읽힙니다. 일각에서는 이에 따라 김건희 여사에 대한 민중기 특검팀의 소환 시기도 빨라질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다만 김 여사를 둘러싼 의혹이 워낙 많아 조율 과정에서 소환 시점이 다소 늦춰질 거라는 관측도 동시에 제기됩니다. YTN 박조은입니다. 그런데 오늘 김건희 특검팀이 압수수색을 한 삼부토건은 불과 사흘 전에 서울 중구에서 종로구로 사무실을 이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검팀은 삼부토건이 수사를 대비해 증거를 인멸하려 한 것은 아닌지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신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중구에 있는 옛 삼부토건 본사입니다. 사무실 집기는 횡하니 모두 빠졌고 여기저기 쓰레기만 뒹굽니다.
김건희 특검팀이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이기 불과 며칠 전 사무실을 서울 종로로 옮긴 겁니다. 하지만 이것도 특검팀의 압수수색을 피하지는 못했습니다. 부랴부랴 사무실을 이전하며 흘린 자료가 있는지 샅샅이 훑었습니다. 특검팀은 또 삼부토건이 주가 조작 의혹 관련 수사에 대비해 사무실을 옮긴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특검 관계자는 삼부토건이 이사한 걸 충분히 파악하고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증거 인멸 정황이 나오면 당연히 수사 대상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삼부토건은 이와 관련해 회사가 기업 회생 절차에 들어간 가운데 옛 사무실은 임대료가 비싸 더 저렴한 곳으로 이전한 것일 뿐 증거 인멸을 시도한 것은 전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내란 특검이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과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을 소환했습니다. 오는 5일 2차 조사를 앞두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혐의 다지기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구수본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전 9시 50분쯤 내란 특검이 있는 서울고등검찰청에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 들어섭니다. 20분 전인 9시 30분쯤에는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도 출석했습니다. 두 사람은 쏟아지는 취재진의 질문을 모두 비껴가며 말을 아꼈습니다. 체포 저지 혐의 관련해서 오신 건가요? 체포 저지 관련한 저지. 체포 저지 관련 윤 대통령 지시 받았습니까? 수고 많으십니다. 한 말씀만 국무회의 관련해서 조사받으러 오신 거 맞나요? 네. 수사물과 관련 조사받으러 오신 거 맞습니까? 특검팀은 김주현 전 수석을 상대로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과정, 또 사후 선포문이 폐기된 경위 등을 집중 조사한 거로 전해졌습니다. 특검은 앞서 강희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으로부터 김 전 수석에게 비상계엄 관련 문서가 있는지 질문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사후 계엄 선포문이 작성됐다가 폐기된 과정에 한덕수 전 총리 등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특검팀은 또 윤 전 대통령의 법률 참모 역할을 한 김 전 수석을 상대로 계엄을 사전에 알았는지 또 계엄 선포에 관여했는지 등도 조사한 거로 알려졌습니다. 김 전 수석은 검찰이 김 여사 관련 수사를 한창 진행하던 시점에 심우정 총장과 비화폰으로 통화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는데 이 부분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김성훈 전 차장을 상대로는 지난 1월 윤 전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체포 저지와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를 내렸는지 집중 추궁했을 거로 보입니다. 앞서 특검은 윤 전 대통령 1차 조사에서 관련 의혹을 조사하려 했지만 윤 전 대통령이 경찰 조사를 문제 삼아 조사실 입실을 거부하며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YTN 구수본입니다. 오늘 9번째 내란 재판에 출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은 특검과의 신경전을 이어갔습니다. 툭하면 절차상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윤 전 대통령 측, 이번에는 사건 이첩을 따졌습니다. 김대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9번째 내란 재판에 출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번에도 입을 굳게 닫았습니다. 5일 특검 조사를 앞둔 윤 전 대통령에게 취재진의 질문이 쏟아졌지만 아무 답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계엄 선포문 사후 작성 한 전 총리와 상의하셨습니까?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에는 내란 특검팀도 참석했습니다. 수사 과정 내내 특검과 윤 전 대통령이 신경전을 벌였는데 법정에서도 치고받는 공방전이 이어졌습니다. 사사건건 수사 과정을 문제 삼은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엔 사건 이첩을 따져 물었습니다. 특검은 특수본에 사건 인계를 요청했는데 특수본은 특검에 사건을 이첩했다면서 인계와 이첩은 다르다고 주장한 겁니다. 이첩 요구가 없는데도 사건을 이첩했으니 법률상 무효라고도 지적했습니다. 특검팀은 법과 상식에 비춰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며 일축했습니다. 인계에는 이첩도 포함된다는 겁니다. 오는 5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2차 소환 조사를 앞두고 특검과 윤 전 대통령 측의 기싸움도 고조되고 있습니다. YTN 김대근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한 달 기자회견에서 외교안보 분야와 관련해 한미 공조를 바탕으로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또 대북 방송 중단에 북한도 빠른 호응을 보인 건 기대 이상이었다며 평화와 경제 선순환 구축에 대해서도 강조했습니다. 김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 대통령이 밝힌 외교안보 정책의 기본 틀은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이었습니다. 이런 기본적 토대 위에 국방력 강화도 지속적으로 해나가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북한과의 대화와 소통,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저는 한미 간의 든든한 공조 협의를 바탕으로 해서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요. 소통과 협력의 방법에 대해선 국가안보실과 국가정보원에 여러 얘기를 해놓았다며 결과로 말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대북방송 중단의 경우 우려는 있었지만 북한이 너무 빨리 호응해 기대 이상이었다며 하나씩 완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한반도의 평화와 경제가 선순환하는 길을 복원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대남 대북 방송의 불안한 고리를 잘라내는 것을 시작으로 평화가 경제 성장을 이끌고 경제가 다시 평화를 강화하는 선순환의 길을 복원해 나가겠습니다. 한일 관계에 대해선 여러 갈등 요소가 있지만 북핵 대응 등 협력할 분야도 많다며 서로 도움되는 길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셔틀 외교 복원도 먼저 제안했다며 일본의 선거 때문에 한일 정상회담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의 방한이 중동 문제 등으로 무산되면서 관세 협상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이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오는 8일 상호 관세 유예 시한을 앞두고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협상이 쉽지 않은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한 소신도 밝혔습니다. 지방과 중앙의 불균형 문제가 심각하다며 지방을 배려하는 수준을 넘어 우선하는 정책을 펴야 할 것 같다고 강조했습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번 회견에서 지역을 대표하는 언론사 기자들은 지방의 여러 어려움과 관련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구체적인 현안 외에 지방 소멸 위기도 화두로 꺼내들었습니다. 지역 균형 발전이 의도한 만큼 제대로 될 수 있을지는 좀 의문이 있다는 얘기도 나오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은 지역 간 불균형이 심각하다는 데 공감하고 개선 의지를 강하게 내비쳤습니다. 지방과 중앙 간 균형 발전을 새 정부 핵심 과제 중 하나로 꼽고 속도감 있는 추진을 예고했습니다. 특히 정책 지원과 예산 배분 과정에서 우선순위를 두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정책이나 또는 예산 배분이나 이런 데 있어서 지방을 배려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이제 지역 우선 정책을 해야 비로소 약간의 균형을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회견 이후 직접 주재한 핵심 참모 회의에서도 국토 균형 발전 문제를 테이블 위에 올렸습니다. 지역 간 갈등 조짐인 해양수산부 이전에 대해선 부산으로 옮기는 게 적정하다고 못 박았습니다. 더 어려운 꼭 필요한 지역 부산으로 옮기는 문제에 대해서도 그 타당성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국내 최대 해운사인 HMM 본사의 부산 이전과 동남권 투자은행의 신속한 설립도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내일은 광주에 이어 대전을 찾아 지역 주민과 직접 소통 행보에 나섭니다. 충청권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듣고 과학기술 종사자들과 미래산업 발전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지역 균형 발전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지만 서울과 지방 그리고 지역 내에서도 이해관계가 첨예한 사안이 적지 않아 갈등 해결 능력이 이 대통령의 숙제로 남았습니다. YTN 강진원입니다. 교황청의 성직자부 장관인 유흥식 추기경이 이재명 대통령과 레오 14세 교황의 만남이 올해 안에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레오 14세 교황이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김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최초의 교황청 장관이면서 교황 유력 후보에도 올랐던 유흥식 추기경.
휴가를 맞아 한국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레오 14세 교황의 만남이 올해 안에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유 추기경은 이 대통령에게 가능하면 올해 안에 교황을 뵀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조심스럽게 전했다며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우리 대통령님께 가능하면 금년 중에 좀 교황청을 좀 방문하셔서 교황님을 뵀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조심스럽게 의견을 드렸고요. 레오 14세 교황과는 업무상 자주 소통하는 등 아주 가까운 사이였다며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내가 북한을 가서 해서 가능하면 이 어려움을 덜어주는데 역할을 하고 싶다는 게 교황께서 말씀하셨어요. 유 추기경은 오는 2027년 열리는 서울 세계 청년대회에 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레오 14세 교황이 방한할 가능성이 큰 만큼 한국을 알릴 좋은 기회라고 말했습니다. 케이팝도 굉장히 크잖아요. 케이팝도 이제 우리한테는 이제 크게 될 수 있고, 그러면서 또 하나는 지금 IA가 이게 한국이 굉장히 발전했기 때문에 아마 5년 임기로 성직자부 장관 임명을 받은 유 추기경은 내년 임기가 종료되고 교황의 명에 따라 교황청을 떠나거나 유임될 수 있습니다. 유 추기경은 새로운 한국인 추기경이 나올지에 대해서는 올해 말쯤 적당한 때에 추가로 임명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YTN 김선희입니다. 납북자 가족 모임이 대북전단 살포를 전격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접경 지역 긴장감이 완화될 거라는 기대감이 나오는데 탈북자 단체들의 움직임도 주목됩니다. 배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 기동대 버스가 벽을 치듯 세워져 있고 현수막을 든 사람들이 경찰과 대치합니다. 지난해 10월 납북자 가족 모임이 대북전단 5만 장을 날리겠다며 경기 파주시 임진각을 찾은 건데 경찰과 주민들의 저지에 결국 실패했습니다. 이후에도 전단 살포 예고가 있을 때마다 주민들은 북한이 또다시 오물풍선으로 대응할까 봐 불안해했습니다. 지자체와 경찰은 강경 대응을 예고했지만 단체는 전단 살포 강행 의지를 굽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후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납북자 가족 모임 최성종 대표에게 전화해 새 정부의 대북 정책 협조와 대북 전단 살포 중지를 당부했습니다. 다른 피해 가족과 논의를 이어온 최 대표는 결국 대북 전단 살포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생사 확인을 목적으로 내가 전단지를 보내는 거니까 이 정부가 빨리 그 생사 확인을 해달라. 지난달 12일 우리 군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멈춘 지 하루 만에 북한도 대남 방송을 중단하며 접경 지역 긴장감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탈북 단체들도 납북자 가족 모임의 대북 전단 살포 중단 결정에 호응할지 관심입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발암물질 라돈이 검출된 매트리스 제조사 대진침대가 소비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처음으로 확정됐습니다. 재판부는 발암물질에 노출된 구매자에게 질병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정신적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오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야적장에 매트리스가 가득합니다. 지난 2018년 대진침대 본사 주변에 회수한 매트리스가 쌓여있는 모습입니다. 당시 대진침대 매트리스에서 방사성 물질인 라돈이 기준치 이상 검출됐다는 소식이 전해져 논란이 됐습니다. 2018년도까지 12년 동안을 썼어요. 근데 그때부터 15년도부터 암을 수술하기 시작해서 저희 집사람은 침대를 사용한 이후부터 갑상선 우려이 생겼는데 그것도 방사능의 영향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이용자들은 집단 소송에 나섰고 7년 만에 대진침대가 소비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대진침대가 소비자 600여 명에게 매트리스 가격과 위자료 1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발암물질에 노출된 소비자들에게 질병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정신상 고통을 입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오랜 잠복기 이후 소비자에게 질병이 발생할 경우 그 시점에는 발암물질로 인한 것인지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게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유해 물질을 강제적으로 섭취하거나 흡입하게 된 그런 소비자들한테 어떤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라는 것을 대법원에서 좀 선언적으로 인정해 준 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진침대 측은 소송 과정에서 침대 판매 당시 정해진 법령을 준수했다며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 중인 피해자가 1,400여 명 정도 더 남아있는 것으로 확인돼 앞으로 재판 결과가 주목됩니다. YTN 오승훈입니다. 고 이해람 중사의 강제추행 피해 사건 이후 2차 가해 차단 조치를 하지 않고도 한 것처럼 거짓 보고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직송 상관의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사건 발생 이후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가 이루어진 것처럼 거짓 보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 전 대대장의 상고심에서 무죄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1, 2심 재판부는 김 전 대대장의 조치가 부적절했다면서도 허위 보고의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는데 대법원은 이 같은 원심 판결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오늘 오후 2시 45분쯤 전북 익산시 부송동의 아파트 8층 외벽에서 50대 남성 A씨가 추락했습니다. A씨는 화재 등 비상 상황에 대비해 외벽에서 밧줄 타는 연습을 하던 중 1층 비가림막으로 떨어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허리 등을 다친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경찰은 A씨가 음주 상태는 아니었고 범죄 혐의점도 없어 수사는 진행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패트리엇 미사일 등 주요 무기 지원을 일부 중단하면서 우크라이나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러시아의 여름 공세를 지원하기 위해 병력 수만 명을 추가로 파병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희준 기자입니다. 트럼프 정부는 전임 바이든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약속했던 무기 지원을 잠정 중단했습니다. 방공망의 핵심인 패트리엇, 스팅어 미사일과 155mm 포탄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 국방부는 지원 중단 사실을 확인하면서도 전 세계에 대한 무기 지원 현황을 검토하는 차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What we've done here at the Department of Defense is create a framework to analyze what munitions we're sending where to help the President and the Secretary of Defense make decisions. 발등에 불이 떨어진 우크라이나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면서 지속적인 지원을 호소했습니다. All details are being clarified regarding the supply of defense support, including the air defense component. One way or another, we must ensure protection for our people. 이런 가운데 북한은 러시아에 최대 3만 병력을 몇 달 안에 추가 파견할 것으로 보인다고 CNN이 우크라이나 정보 당국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지난해 북한군 병력 수송에 쓰인 것과 같은 수송선이 블라디보스토크 인근 군항에 도착했고 평양 순안공항에는 수송기들이 재배치됐다고 전했습니다. CNN은 러시아에 도착한 북한군의 훈련 영상도 공개했습니다. Парни приезжают физически подготовленные, из них бойцы не хуже, чем наши. 숙소형 벙커에는 북한 병사들을 위한 고춧가루와 번역표도 비치됐습니다. 북한은 최근 러시아에 공병 인력 6천 명을 파견하기로 하는 등 북러 간 군사 밀착은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YTN 김희준입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의 일부 무기 지원을 중단한 데 대해 러시아는 외국에서 우크라이나로 들어오는 미사일이 적을수록 종전에 가까워진다며 환영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미국의 무기 지원 중단 상황을 매우 면밀히 지켜보고 있다며 미국이 이스라엘에 미사일을 많이 공급하고 우크라이나에도 계속 공급하면서 필요한 양만큼 생산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와 3차 협상 일정 발표가 늦어진다는 지적에는 장애물은 없다면서 양측이 서로 일정을 조율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지난달 말부터 일본 규슈 도카라 해역에서 일어난 소규모 지진이 지금까지 벌써 1000회를 넘겼습니다. 여기에 규슈에 있는 화산이 7년 만에 분화해 대규모 화산재까지 발생하면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지진 직후 학교 내 바닥에 7m 가까운 금이 생겼습니다. 일본 남부 가고시마현 도카라 열도 해역에서 소규모 지진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5強程度の地震は過去に発生したことがありますので、その程度の揺れがあることについては想定をしておいていただきたいと思います。 지난달 21일부터 지금까지 도카라 해역에서 발생한 지진은 하루 최대 180회 이상을 기록하기도 했는데 지금까지 1000회를 넘겼습니다. もうずっと続いてて揺れてるからなんか眠るのがちょっと怖くて。終わりが見えなくて、子供だけでも避難させるかどうかも検討していかないといけないかもですね. 숙박 예약도 잇따라 취소되는 등 지역 경제는 이미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大阪からいらっしゃるお客さんが国籍はあれだから宝島に変更しようかなということで. 이와 함께 가고시마현과 미야자키현에 걸쳐 있는 신모에다케 화산은 7년 만에 분화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화산 연기는 최대 2,800m까지 치솟았고 곳곳이 화산재로 뒤덮이면서 영업을 중단하는 업소가 속출했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화구 주변 2에서 3km 주변 지역에 화산재와 암석에 주의할 것을 촉구하면서도 도카라 열도 지진과는 관계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확산하는 7월 대지진설에 대해서도 일본 정부는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다만 지진은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만큼 평소 꾸준한 대비를 촉구했습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인도네시아 자바섬에서 발리섬으로 가던 여객선이 침몰하면서 수십 명이 실종돼 구조당국이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배는 승객 53명과 선원 12명이 타고 있었고 트럭 14대 등 차량 22대도 실려 있었습니다. 인도네시아 수색구조청은 지금까지 5명이 숨졌고 29명이 실종된 상태라며 파고 2.5m에 이르는 거센 파도와 악천후로 수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피해자들의 잇따른 성범죄 폭로로 미국을 충격에 몰아넣었던 힙합 거물 퍼프데디가 종신형은 피할 수 있게 됐습니다. 기소된 5개 혐의 가운데 처벌이 가장 무거운 성매매 강요 같은 핵심 혐의에 대해 배심원단이 무죄 판결을 내린 때문인데 논란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기종훈 기자입니다. 요절한 동료 가수를 추모한 노래로 우리나라에도 잘 알려진 래퍼 일명 퍼프데디. 20년 넘게 미국 힙합계를 주름잡던 쇼 디디 콤스가 구속 기소된 건 지난해 9월입니다. 여자친구였던 가수 캐시를 무자비하게 폭행하는 동영상이 공개되고 입에 담기도 힘든 각종 성적 학대를 당했다는 피해자들의 폭로가 이어진 뒤였습니다. 미 국토안보부는 마이애미와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콤스의 자택을 대대적으로 수색했고 뉴욕 연방지검은 성매매 강요 등 5개 혐의로 콤스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콤스가 프리고프라는 마약 파티를 열며 여성들에게 마약 복용과 변태적인 성행위를 강요하는 등 체계적인 범죄를 저질렀다는 겁니다. 조직범죄처벌법인 리코법까지 동원하며 연예계 인사 등 30여 명을 증언대에 세웠지만 배심원단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핵심 혐의인 성매매 강요 2건과 범죄단체 활동 공모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징역 15년에서 최대 종신형까지 가능한 중범죄인데 혐의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And that is no longer just me saying that. That is the verdict of our jury. So today is a great day. Today is a win. 유죄로 인정된 건 처벌 수위가 가장 낮은 성매매를 위한 운송죄 2건. 이것도 이론상 최고 형량은 합계 20년이지만 실제로는 훨씬 일찍 풀려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인들은 심각한 범죄가 아니라며 보석까지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20여 년간 힙합계를 주름잡은 거물은 평생의 감옥에 갇히는 신세는 일단 면했지만 이제 그에겐 성적 학대를 당했다는 피해자들이 제기한 민사소송 50여 건이 남아 있습니다. YTN 기종훈입니다. 오는 7일 개막하는 동아시안컵을 앞두고 우리 축구대표팀 선수들이 소집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홍명보 감독은 전쟁이 시작됐다는 비장한 말과 함께 월드컵 본선을 향한 옥석 가리기에 돌입했습니다. 허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땀이 비오듯 흘러내리는 무더위 속에도 대표팀 선수들의 표정에는 비장함마저 흐릅니다. 월드컵 본선을 향한 여정에 나서는 선수들의 굳은 각오는 홍명보 감독의 말 한마디로도 알 수 있습니다. 테스트라는 명목하에 저는 제가 보기에는 전쟁에 들어섰다고 생각이 듭니다. 7일 개막하는 동아시안컵은 내년 북중미 월드컵 본선 무대를 대비하는 첫걸음입니다. 국제축구연맹 FIFA가 정한 A매치 기간에 열리는 대회가 아니라서 K리그 선수들 중심으로 명단을 꾸렸습니다. 해외파 주축 선수들이 없을 때 눈도장을 찍기 위한 국내파들의 치열한 경쟁이 펼쳐질 텐데 이기형의 아들 이호재, 이을용의 아들 이태석 등 축구인 2세들의 각오는 더욱 뜨겁습니다. 자랑스럽고 대견하다는 말이랑 동시에 가서 너무 떨지 말고 제가 가지고 있는 실력 모두 다 뽐내고 왔으면 좋겠다라는 조언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대를 이어서 또 월드컵이라는 큰 무대를 나가면 또 저한테도 그렇고 저희 가족들에게 정말 큰 영광이라 생각하고 있고요. 그 목표치에 갈 수 있도록 최대한 저도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명보 감독 역시 아버지의 명성을 뛰어넘으려는 이들의 노력이 대표팀 전체에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일으킬 것으로 기대합니다. 아버지들의 어떤 명성을 아마 넘고 싶을 것 같아요. 굉장히 이 포지션 경쟁이 어느 포지션보다 치열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얼마만큼 이겨낼 수 있을지. 무려 9명의 새 얼굴이 포함된 우리 대표팀은 오는 7일 중국을 상대로 동아시안컵 첫 경기를 치릅니다. YTN 허정원입니다. K리그를 대표하는 베테랑 기성용 선수가 포항에 공식 입단했습니다. 등번호 40번이 새겨진 포항 유니폼을 입고 홈 경기장인 포항 스틸야드에서 포즈를 취했습니다. 월드컵에 3번 출전하며 A매치 110경기에 뛰었던 기성용은 K리그에서는 서울 유니폼을 입고 통산 198번째 경기에 나섰습니다. 기성용 선수의 각오 들어보겠습니다. 포항 스틸야드 입단하게 돼서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또 좋은 선수들과 또 좋은 감독님과 함께 남은 시즌 멋진 목표와 또 멋진 꿈을 가지고 도전하려고 여기 왔습니다. 프로야구 롯데가 8회 말에 터진 전준우의 결승 적시타를 앞세워 LG를 2대0으로 꺾고 공동 2위로 올라섰습니다. 롯데 선발 이민석이 7회 투아웃까지, LG 선발 손주영이 6회까지 무실점 호투를 이어가는 투수전이 펼쳐진 가운데 8회 말 원아웃 만루에서 전준우의 2타점 2루타가 터지며 팽팽한 영의 균형이 무너졌습니다. KT의 외국인 선수 로하스는 5회 말 2점 홈런을 터뜨리며 KBO 리그 통산 175번째 홈런으로 우주를 제치고 외국인 최다 홈런 기록을 다시 썼습니다. 로하스의 홈런을 앞세운 KT는 키움을 6대2로 꺾고 2연승을 달리며 5위로 올라섰습니다. 2점 차로 끌려가던 9회 초 이재현의 극적인 역전 만루 홈런을 터뜨린 삼성은 두산의 6대4로 짜릿한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더위의 기세가 무척 강합니다.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밤낮을 가리지 않고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오늘 밤사이에도 서울 기온이 25도 이상을 유지하는 등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많겠고 강릉은 또다시 초열대야가 나타날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한낮에는 서울 기온이 31도, 대전 34도, 광주 33도, 대구 36도까지 오르는 등 오늘과 비슷해 역시 무척 덥겠습니다. 찌는 듯한 더위에 온열 질환자가 늘고 있는 만큼 수분 섭취 충분히 해주시고 틈틈이 휴식도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수도권과 영서 지역에는 정체 전선의 영향으로 저녁까지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5에서 20mm의 비가 조금 내리겠는데요. 비가 더위를 식히지 못하고 오히려 습도만 높이면서 불쾌감이 더 심해지겠습니다. 다른 지역은 대체로 맑은 하늘이 함께하면서 자외선이 무척 강해지겠습니다. 당분간 찌는 듯한 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휴일부터 월요일 사이 경기 북부와 영서 북부를 중심으로 또다시 장맛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목요일 뉴스나이트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